네, 1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처음 들어가서 속도를 좀 천천히 한 거고요. 2장부터는 1장보다는 조금 더 빨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2장은 지역사회 간호과정에서 지역사회 간호과정과 지역사회 간호활동 수단 이렇게를 다룰 건데 1장에서 우리 저 앞에서 지역사회 간호 개념을 할 때요. 기본 개념으로 지역사회 간호를 정의 내리자면 우리가 대상에 대한 개념이 나와줘야 되고, 그죠? 대상, 개인, 가족, 집단을 다 포함한 지역사회라고 그랬고요. 목표는 우리가 보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정 기능 수준 향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 수준으로 높여주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으로는 우리가 간호도 제공하는 거고, 또 우리가 보건교육도 하고 관리활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세 가지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설명을 했었잖아요. 요 대상과 목표 사이에는 우리가 기능, 연속, 지표에 의해서 그다음에 대상자에게 우리가 활동을 제공하고자 할 때는 간호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호과정. 그 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을 제공하고자 할 때는 목표를 좀 더 효율적,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달성하도록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과 우리가 수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2장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요 간호 과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예요. 간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요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활동. 그 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수단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 우리가 간호 과정과 간호 활동과 또 간호 활동을 제공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과 수단, 요구에 대한 얘기를 우리 2장에서 쭉 다루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 1절, 지역사회 간호과정 들어가도록 하자. 거기 개요, 그래서 우리 표가 이렇게 하나 나와 있잖아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역사회 간호과정은 일반 간호과정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사회에서 활용하는 간호과정은 일반 간호과정하고 다르지 않아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사정하고 그 다음에 진단하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수행하고 평가하고, 이거는 일반 간호과정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 간호할 때는 우리 아픈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역사회 간호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간호과정 자체는 다르지 않다는 것, 단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를 사정하는 거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진단하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계획하고 수행하고 평가하고,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정 단계에서 해야 될 활동이 뭐냐? 여러분들 거기 표에 보시면 일단 자료를 어떻게 된대? 수집을 해야 돼요. 대상자를 파악하려면은 자료 수집해야 되고, 요 자료를 우리가 자료 숲에서 일일이 다 뒤져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료 분석을 하는 것이 요 사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진단 단계에서는 간호 진단을 내려야 돼요. 간호 진단. 여러분들 간호 진단이라는 것이 진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간호 진단은 간호 문제를 확인하는 거예요. 문제 도출이라 해도 되고, 간호 진단이라 해도 되고, 간호 문제 확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간호 문제를 우리가 간호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뭐가 있는가, 이걸 확인하고요. 근데 이 간호사가 확인한 문제더라도 간호사가 다룰 수 있는 게 있고 다룰 수 없는 게 있겠죠. 업무 범위를 확인하려면은 기준이나 우리가 위에서 정한 우리가 기준이라던가 지침이라는 게 있죠. 국가가 정한 것, 또 기관에서 정한 것, 또 사업부서에서 정한 것,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지침을 확인해야지 간호사가 다룰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닌가, 요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간호사가 다룰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확인이 됐다면 요 문제 중에서도 한꺼번에 다 다룰 수 없겠죠.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선 순위라는 것을
선정을 해줘야 돼요. 우선순위 요거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우선순위까지 설정이 됐다. 그러면은 요 계획 단계에서는 이 우선순위 설정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를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목표 설정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목표를 달성하되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용이라던가 방법이라던가 수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방법이라던가 우리가 수단이라던가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고요. 선택, 이건 간호사가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거야. 근데 이 계획서 안에는 어떻게 수행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다. 수행과 평가에 대한 계획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서를 작성했으면 수행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요 간호 과정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볼 것이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될 거예요. 결국은 요것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다루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지역사회 간호 사정, 이제 사정 단계로 가도록 하죠. 이제 하나하나 다루게 될 거예요. 요 사정 단계에서는 우리가 자료 수집해서 분석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요 사정 단계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론이 우리 저 앞에 1장에서 지역사회 간호 관련 이론 살펴봤죠. 관련 이론 중에서도 대상 체계를 대상자를 이해할 때 우리가 대상 체계를 좀 더 파악할 때 이럴 때 아주 유용한 이론이 체계 이론이에요. 그래서 요 사정 단계에서는 체계 이론이 일단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여러분들 이 체계 이론을 적용을 해서 지역사를 하나를 체계로 보고 자료 수집하되 체계의 구성 요소마다 필요로 되는 구성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다 포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자료 수집의 영역을 보자면 우리가 대상자인 지역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 그 다음에 대상의 구성물인 인구의 건강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 또 인구 뺀 나머지인 자원이든 환경이든 자원이나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 이걸 다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간호사업할 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보건사업을 한다, 간호사업을 한다 할 때 우리가 일부분의 특성만 파악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대상자를 하나의 체계로 보고 전체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요소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다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 특성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리학적, 인구적, 사회경제적, 사회문화적, 그 다음에 교통통신 시설 이런 것들 다 포함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사망자료입니다. 사망자료, 질병자료, 건강행동자료 이런 것들 활용될 거고요. 네, 자원환경에는 물리적, 환경위생학적, 사회적, 인적, 보건의료자원, 정책자원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수집할 때는 한 부분만 수집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특성을 파악하도록 수집돼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면서 우선 알아봐야 될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지역사 간호사업의 대상자는 지역사회지만 건강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 수준과 관련된 자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건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것이 사망자료입니다. 그래서 사망자료가 가장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자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제일 먼저 자료 수집 영역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자료 수집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방법. 여러분들 자료 수집 방법을 직접이냐 간접이냐 또는 1차냐 2차냐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자료를 1차 자료라고 들었는데 대상자로부터 직접 얻는 자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간접 자료는 2차 자료라고 해서 이미 조사된 자료, 이미 기록된 자료를 그대로 수집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 자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1차 자료, 2차 자료 중에서
시간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것이 2차 자료, 이미 조사된 것, 뭐 시청이나 구청이나 그다음에 뭐 주민센터나 이런 데 조사된 자료를 그대로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수집할 수 있죠. 그래서 1차 자료, 2차 자료 중에 우선 수집해야 되는 것 또는 우리가 시간이라던가 비용이 한정이 돼 있다. 이럴 경우에는 2차 자료를 먼저 수집해야 되고 좀 비중을 높일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2차 자료만 이용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현재는 좀 달라졌을 수도 있거든요. 또는 우리가 간호사업하는 데 필요로 되는 자료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자료를 먼저 수집을 하되 1차 자료 수집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1차 자료 수집 방법 여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예. 1차 자료 수집 방법은 대상 자료부터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건데 우리가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면담을 통해서 자료 수집할 수 있죠. 뭐 수집할 때 어떤 자료 수집할 때 특히 유용하냐면 우리가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라던가 규범이라던가 신념이라던가 권력구조라던가 문제 해결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디에 기록됐다기보다 그 지역사회를 좀 더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수집하는 것이 아주 유용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 실찰, 시찰 또는 뭐 관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우리 지역 시찰이라고도 하고요. 그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우리가 차창박조사 이렇게 쓰세요. 차창박조사.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쭉 둘러보는 정도의 우리가 관찰하는 것을 지역 시찰이다, 차창박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자동차 타고 둘러볼 수도 있고요. 뭐 자전거 타고 둘러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쭉 둘러보는 걸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지역사회의 그 전반적인 생활 상태가 어떤가, 환경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자 할 때 이럴 때 아주 유용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설문지 조사. 여러분들 설문지를 미리 작성을 해서 주민들 방문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는데 요거는 어떨 때 아주 유용하다고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 건강 문제와 관련된 우리가 그 지역사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하려고 한다던가 어떤 특정 문제를 규명하려고 한다던가 이럴 때는 체계적으로 자료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설문지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참여 관찰. 이거는 우리가 직접 가서 내가 참여해서 관찰함으로써 자료 수집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그 지역의 어떤 의식이라던가 행사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의식이나 행사가 건강생활과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한다면 요 참여관찰법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우리가 어떤 자료 수집할 때 어떤 방법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요게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잘 연결해서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 그 직접 자료 수집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셔야 되는 거기다 어디다 메모해 두시자면은 2차 분석 기법도 있어요. 2차 분석. 예. 요 2차 분석 요게 나오면은 직접 자료 수집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2차 분석은 뭐냐면 지금 현재 공적기관에 나와 있는 뭐 공적기관이든 어떤 기관에 이미 조사된 자료를 이용해서 원하는 자료를 다시 분석해내는 것을 2차 분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있는 기록 자료를 이용하긴 하지만 원하는 자료를 분석해내는 거기 때문에 2차 분석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요거는 간접 2차가 그 간접 자료가 아니라 직접 자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간접 자료는 있는 지금 현재 기록된 자료를 그대로 수집하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들 2차 분석은 직접 자료, 그 다음에 2차 자료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 구분은 가능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료 수집. 그래서 자료 수집의 영역은 어떤 영역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냐, 수집 방법은 뭐가 있는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자료가 수집이 됐잖아요.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자료가 쭉 수집이 됐다. 굉장히 많은 양이 수집이 됐겠죠. 그러면은 요 수집된 자료를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분석을 해서 하나의 결과 분석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를 보자면 제일 먼저 관련된 것끼리 분류를 해줘야 돼요. 지역 특성과 관련된 건 지역 특성, 건강 수준과 관련된 건 건강 수준, 자원과 관련된 건 자원, 뭐 이런 식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끼리 분류하는 게 분류. 그 다음에 분류가 됐다. 그러면은
이 지역의 건강 특성은 우리 어떻더라.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자원은 어떻더라. 우리가 지도에 이렇게 딱딱 표시하거나 뭐 위치 표시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이용하던가 해서 우리 요약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건강 수준도 요약 정리할 수 있고 지역 특성도 요약 정리, 자원 환경도 요약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약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 확인 단계에서는 더 필요한 자료가 있는가 없는가, 그죠? 부족한 자료가 있는가 없는가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돼. 전반적인 문제라던가 우리가 자료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확인 단계고요. 그 다음에 결론 단계는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구나. 예, 구체적인 문제를 규명하는 것을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 분석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사정 단계는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가 진단이죠. 진단. 우리가 진단 단계는 이제 자료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진단해야 돼요. 문제 도출해야 되고 기준 지침 확인해서 간호사가 다룰 수 있는 업무인가 아닌가 확인해야 되고 우선순위 설정해 줘야 되는 거죠. 먼저 요 간호진단 요거 보도록 하죠. 간호진단, 간호문제 확인 또는 문제 도출 다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간호 문제를 도출해야 됩니다. 간호사가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을 이 지역은 어떤 건강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준다는 거예요. 확인하는데 여러분들 간호 문제를 진단 내릴 때 내가 독자적으로 이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진단 내릴 수도 있지만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려면은요 어떤 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호 진단 문제를 우리가 분류한 틀이 있어요. 틀. 요거를 진단 틀이라고 그러는데 간호 진단 분류 체계라고도 하고 간호 진단 틀. 우리가 간호 진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분류 체계. 서로 제각각 진단하면은 그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단 분류 체계를 이용해서 이 진단 분류 체계에 있는 문제로다가 진단을 내리게 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진단 내릴 때 이용할 수 있는 분류 체계에는 어떤 게 있는가? 요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예, 진단 분류 체계.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 진단 내릴 때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난다 진단 체계, 오마 진단 체계, ICMP 도구, 가정간호 분류 체계 뭐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마 진단 분류 체계가 우리 지역사회 간호 진단 내리기 위해서 개발된 진단 도구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많이 활용되면서 우리 문제 출제 빈도가 제일 높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심이 될 거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진단 분류 체계도 우리가 오마 분류 체계만큼 많이 나오진 않지만 간혹 다뤄지는 분단 분류 체계예요. 그래서 오마 진단 분류 체계는 자세하게 나머지 진단 분류 체계도 간단하게는 좀 알아보셔야 될 거다는 거죠. 우리 교재에 그 오마 분류 체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재에다가 조금 더 이제 보충을 좀 하자면 우리가 진단 분류 체계 중에 제일 먼저 개발된 것이 우리가 난다 분류 체계예요. 우리가 난다 분류 체계가 있고요. 요거는 지역사회에서도 활용하지만 임상에서 많이 쓰는 진단 분류 체계.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것이 오마하 분류 체계라고 그랬죠. 오마하 분류 체계. 얘가 문제로 가장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잘 정리하셔야 될 거고 우리 교재는 얘만 소개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만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간단하게는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HCC 가정간호 분류체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국제간호 실무 분류체계.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도록 만든 분류체계. ICMP 도구. 이렇게 우리가 요약 정리해보자면은 여러분들 이 난다 분류 체계 도구는 우리가 개별적인 간호할 때 간호진단 목록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우리가 일단 개인이 대상입니다. 개인 대상이라는 것.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간호할 때 우리가 집단 간호할 때 적용하는 분류 목록이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할 때 임상에서 많이 쓰는 도구예요. 요거를 지역사회에서도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 진단 목록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난다 진단 분류 체계는
진단에 대한 목록이에요. 진단 틀입니다. 진단 틀인데, 예, 요 진단 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리 9가지 인간의 반응 양상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9가지, 예, 인간의 예, 반응 양상, 반응 양상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 요 9가지에 뭐뭐 포함을 했냐면, 선택, 우리의 선택, 그 다음에 의사, 소통, 그리고, 예, 의사소통, 교환, 그 다음에 감정, 지식, 기동, 그 다음에 관계, 가치, 또 하나가 못 빠졌냐? 지각. 예, 이렇게 9가지 인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 양상 중심으로 진단 목록을 쭉 개발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난다 진단 목록은 요 정도는 일단 정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지역사회보다는 임상에서 많이 쓰는 거고, 지역사회에서도 개인 대상으로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진단 목록입니다. 그 다음에 오하마 진단 목록 같은 경우는, 예, 오하마 진단 목록은 요거는 개인 대상으로 적용할 때 유용하다면, 요 오하마 진단 목록은 지역사회 실무에 적용할 목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집단의 우리가 간호 진단 내릴 때, 그래서 요거는 지역사회, 우리가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진단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집단 수준에서 건강진단, 네, 그 진단 내릴 때, 이럴 때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아주 유용한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 오하마 분류체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단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진단틀, 중재틀, 진단, 중재, 결과. 이렇게를 다 담고 있어요. 진단, 중재, 결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 진단은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진단은, 우리가 어떻게 구성됐냐면, 일단 진단 영역을 우리가 4영역으로 분류를 했어요.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4영역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4영역. 우리가 환경, 그 다음에 뭐래? 심리사회, 그 다음에 생리적 영역, 그 다음에 건강 관련 행위, 이렇게 4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왔듯이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해서 진단 목록을 쭉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수준에서는 이 4영역에 따른 간호 문제를 분류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를 분류했는데, 이 환경에 관한 것이 4가지. 그 다음에 사회심리와 관련성이 있는 게 12가지. 사회심리 12가지. 생리적이, 요게 18가지예요. 18가지. 그 다음에 건강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8가지입니다. 8가지.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환경 4문제, 사회심리 12문제, 생리적 18문제, 건강 관련 행위 8가지. 그래서 문제는 총 몇 문제로 분류했냐면, 요거 다 더하면 44문제예요. 44개로 분류했고,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문제별 수정인자를 제시했어요. 진단틀에 수정인자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별 증상과 징후 요렇게를 담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문제 많이 나오니까 좀 잘 알아들으세요. 요 오하마 분류체계는 진단, 중재틀, 결과틀 다 담고 있는데, 그 중에 진단틀은 요렇게 4단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첫 번째가 영역을 분류했는데 4가지 영역. 예, 영역별 문제 수는 44가지. 그 다음에 문제에 따른 수정인자, 증상, 징후 이렇게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요거 좀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 HHCC, 즉 가정간호 분류체계죠. 요 가정간호 분류체계는 우리가 요거는 가정간호에 적용할 목적으로 활용됐어요. 지역사회 간호 중에서도 가정간호에 적용할 목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예, 여기서는 진단틀과 중재틀 이렇게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요 진단 틀은, 틀에서 4개 영역으로 분류를 했어요. 진단 틀은 4개 영역으로 분류해서 진단을 했거든요. 그것이 4개 영역이 뭐뭐 들어가냐면, 건강행위, 그 다음에 정신적 영역, 그 다음에 신체적, 기능적, 이렇게 들어갔어요. 신체적, 기능적,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간호 대상자는 대부분이 노인이 주 대상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건강행위, 정신적, 신체적은 오마와 분리체계도 들어가 있잖아요. 얘가 들어갔다는 게 특징이에요. 기능, 노인의 기능 상태가 어떤가 중심으로 진단 목록도 개발되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ICMP, 우리가 국제간호 실무 분류체계라고 그러는 거죠. 요거는 국제적으로 우리가 통용될 수 있는 목적,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진단 목록을 개발한 거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진단, 중재, 결과, 우리가 오마와 분류체계처럼 진단, 중재, 결과, 요거를 다 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요 진단 틀은 우리가 4개 영역으로 분류했어요. 4개 영역. 그 4개 영역이 뭐뭐 들어가냐면, 우리가 인간 기능, 그 다음에 인성, 그 다음에 자연적 환경, 그 다음에 인공적 환경, 이렇게 4개 영역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 틀 같은 경우는 진단 분류 체계는 이 4가지를 벗어나지 않아요.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역사회 간호 실무에 가장 유용한 요게 가장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요거는 필수적으로 알아두시고, 요게 문제로 나올 때 간혹 가다가 난다 분류 체계에 대한 얘기가 슬며시 들어가는 경우 있고, HCC에 관한 것이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도 간단하게는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요거 어디다가 거기 빈 여백에다가 깨알만하게 좀 쓰셔서 좀 보충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간호진단 목록은 요 4가지만 좀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간호사업의 기준지침 확인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요 진단 목록을 이용해서 간호진단을 내렸다. 그랬을 때 이 간호 진단 내린 문제가 간호사가 다룰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요거 역할 범위와 깊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준 지침을 확인해야 되죠. 여러분들 기준 지침에 들어가는 것이 국가가 정한 법, 그 다음에 규정, 그 다음에 관련 기관의 기준 지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산,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요 기준 지침에서는 왜 확인해야 되는가 목적 알아주셔야 되고,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가 이렇게 내용을 알아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기준 지침을 확인했다. 그래서 간호사가 다룰 수 있는 업무 범위더라. 그러면은 요 간호사가 다룰 수 있는 업무 중에 업무들이 쭉 간호 문제가 쭉 나오겠죠. 그 중에서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는 걸 설정하거든요. 이 우선순위도 문제로 많이 나오죠. 지역사회 간호과정은 출제 빈도가 아주 높아요. 모든 단계가 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사실은 이 우선순위도 출제가 많이 됐던 영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된 간호 문제 중에 우선순위 설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인가 그렇지 않는가, 요거 알아보셔야 되죠. 먼저 문제 크기, 요거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 문제 우선 설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문제 크기예요. 문제 크기 그래도 되는 거고, 역량 범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지역사회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간호사업한다. 개인이 대상이 아니라 집단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건강 문제가 얼마만큼의 인구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인가,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가 뭐냐? 결국은 감염병이란 얘기예요. 감염병은 몇 명이 걸렸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다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크기 또는 역량 범위가 큰 문제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는 것. 그 다음에 지역 주민 중에서 일부 인구에게 해당된 문제다. 그러면은 취약 대상에게 해당된 문제가 우선순위가 그 다음 순위예요.
우리가 인구 중에서 취약 대상, 건강상 취약 대상은 영유아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고요. 가장 취약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모성이고, 학동기고, 청년기고, 그 다음에 성년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취약성으로 따지자면, 모자와 관련된 것이 문제가 일부 인구에 해당된 문제다. 이럴 경우에는 모자와 관련된 문제가 우선순위가 높을 거고요. 예, 그 밖에 고려되는 요소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얼마나 심각한 결과가 올 거냐, 심각성. 그 다음에 얼마나 효율성이 높은 문제인가, 경제성이 있는가, 또 대상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있는 문제인가, 간호사가 해결 가능성이 있는가, 예, 해결 가능성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는 해결 가능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원 동원 가능성이에요. 자원을 얼마나 동원 가능한가, 이렇게 나와도 맞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예, 맞는다는 것. 그다음에 그 밖에 지역사회 주민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 문제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의 관심도는 간호사의 관심도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관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이 많은 문제인가 아닌가. 그다음에 자원 동원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 근데 요거는 문제 해결 가능성과 연결되는 내용인 거죠. 그다음에 건강 문제 유발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 낮은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스탠호프가 제시한 것도 나와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제시했던 것이 중복이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보시고, 우선순위 설정할 때 고려될 요소인가 아닌가, 이거 알아보시는데 문제에서 조금 이렇게 바꿔서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관심도는 주민의 관심도, 해결 가능성은 간호사의 해결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선정 고려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역량 범위, 문제 크기라는 거예요. 문제 크기. 일부 행계에 해당됐다면 우리가 취약성과 관련해서, 그래서 문제 크기 취약성이 우선 고려돼야 된다는 것, 이것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예가 나왔을 때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진단 단계에서 간호 문제 도출하고 우선순위, 기준 지침 확인하고 우선순위 설정했죠.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가 지역사회 간호를 계획하는 거죠. 우리가 기획 단계에서는 요 문제, 우선순위 설정한 문제와 관련해서 목표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목표 설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목표 설정할 때 고려될 요소가 뭐냐? 목표라는 것은 우선순위 설정된 문제와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목표라는 것은 이상적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있게 설정돼야 됩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그다음에 나중에 목표에 도달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알려면은 관찰도 가능해야 되고 측정도 가능해야 돼. 여러분들 진행하는 동안 얼마를 달성했는가 관찰 가능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목표를 성취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알려면 측정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 설정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가, 요거 알아보셔야 될 거고요. 목표가 설정이 됐다. 그러면은 목표를 쭉 기술해야 되겠죠. 우리가 목표 기술할 때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 누가, 어디서, 언제, 어떤 범위로 할 건가, 이게 다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를 기술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는 거예요. 육하원칙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예가 나와 있는데요. 예, 누굴 대상으로 언제까지 얼마만큼을 도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목표의 종류를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목표, 장기 목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단기 목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 설정할 때는 궁극적, 그 다음에 일반적, 그 다음에 구체적, 이렇게 세분화해서 우리가 목표를 기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호 방법 수단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목표를 쭉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 목표를 달성을 하되 아주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을 해야 되는 거죠. 효율적,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법과 수단이 잘 설정이 돼야 돼요. 방법, 수단이 잘 선택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방법, 수단을 선택할 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방법 수단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먼저 쭉 파악을 해야 돼요. 어떤 방법 수단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이걸 쭉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방법과 수단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원을 목록화한 다음에
타당성이라는 것을 조사해야 돼요. 이 수단 방법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 수단 방법인가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근데 타당성에는 우리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법적 타당성, 뭐 수용성 뭐 이런 것들을 갖춰야 돼요. 수용성은 사회적 타당성인 거죠. 그래서 기술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수단 방법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적합한가 이거를 확인하는 거고요. 경제적 타당성은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도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수단 방법이 얼마나 합법적인가. 우리가 법이라던가 또는 지역사회에서 규정이라던가 기준이라던가 이런 거 얼마나 위배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의 수용성, 이건 사회적 타당성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사회적 타당성은 대상자들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 방법 수단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적합한 방법과 수단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수단 방법이 선택이 됐다. 그러면은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계획서를 작성하되 우리가 계획서 안에는 어떻게 수행해야 되겠다. 수행에 대한 계획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다. 평가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수행 계획은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세부적으로 수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줘야 되겠고요. 평가 계획은 누가 평가할 거고 언제 할 거고 무엇을 가지고 할 거고 주체 시기 수단 이걸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평가 범주가 들어가야 돼요. 요 평가 범주 시험 문제 많이 다뤄집니다. 요거는 평가 단계에서 또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평가 범주 5가지 요거까지 하고 잠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죠. 우리가 평가 범주는 우리가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요 평가 범주 우리가 5가지로 분류하자면 첫 번째가 교재 순서와 무관하게 이제 첫 번째로 투입평가 범주가 있어요. 요 투입평가라고도 하고 노력평가라고도 그럽니다. 노력평가. 이거는 나온 거하고 관계없이 들어간 것만 평가하는 범주예요. 우리가 몇 명이 들어갔는가, 몇 명이 어느 정도 노력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원이 들어갔냐. 이거는 나온 거 관계없이 들어간 것만 평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나온 거를 우리가 두 번째는 과정을 평가해야 돼요. 과정. 그래서 우리 교재 순서와 관계없이 그 5번째 나와 있는 우리가 과정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는 뭐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진행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 이거는 이게 들어간 걸 평가한다면 이거는 진행 과정. 그래서 계획대로 얼마나 잘 진행됐는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과 방법과 수단이 활용됐는가, 또 대상자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참여시켰는가,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우리가 결과물 중에서도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 목표 달성도 평가, 요거를 효과 평가라고도 그럽니다. 효과. 몇 명에게 효과 달성했는가, 몇 명에게 목표 달성했는가, 요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결과 중에서도 요 목표 달성도와 관련해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적합성 평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적합성 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이 목표 달성도는 몇 명에게 효과가 나타났는가, 몇 명에게 목표 달성했는가, 이걸 평가한다면 적합성, 적절도라고도 하고 충족도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효과 대상자가, 즉 우리가 목표 달성 대상자가, 효과 대상자가 우리가 요구 대상자, 그 사업이 필요했던 대상자가 몇 명이었고 그 중에 몇 명의 효과가 있는가. 여러분들 효과 대상자만 평가했다면 목표 달성도 효과 평가고요. 효과 대상자가 몇 명의 요구 대상자 중에 효과가 나타났는가를 보면은 적합성 평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적합성 평가라고 그럽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5번째로 효율성 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끝나고 나서 평가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평가하되 효율성 평가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우리가 들어간 거 분의 투입 분의
예, 나온 거 평가하되 나온 거는 요거로 보는 거예요. 효과. 우리 효과로 보는 거고요. 요 투입은 사업에 나온 거 관계없이 들어간 것만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들어간 거는 인적 자원이든 시간 자원이든 뭐 예산 자원이든 물품 자원이든 들어간 자원을 보는 거예요. 근데 자원을 화폐로 환산하면은 우리가 비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비용. 그래서 효율성 평가는 우리가 효과 대상자 몇 명의 효과 대상자를 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얼마 썼는가 요거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을 효율성 평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명 뭐라고도 부르냐면 요 효율성 평가를 비용 효과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용 효과 분석. 그래서 결국은 이거 말로 풀이하자면 한 명의 효과 대상자 내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가 이걸 평가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효율성 평가에서 수치 요 한 명의 효과 대상자 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적을수록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수행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